안녕하세요. ASMR 법전낭독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87조부터 제144조까지에 해당하는 최신 판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선고된 판례 위주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 갑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 상사, 외부 사무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외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 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부 사무실 등에서 범죄 집단을 조직, 활동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범죄 집단에 가입, 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이 외부 사무실에는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팀원으로 그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권남용은 관련되는 판례가 많습니다. 첫 번째 판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1년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 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여러 명이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개별 사안에서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1년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 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여러 명이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포괄일제의 성립 여부는 직무집행 대상의 동일 여부, 범행의 태양과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 집행으로 기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 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 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 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네, 직권남용 관련되는 두 번째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국고손실 관련이기도 합니다. 좀 긴 판례예요. 국고금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에 납입된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징수, 수납 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 권한에 포함된다.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정원은 현행 국가정보원법의 시행 전까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 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1994년 1월 5일 국가안전기획부법이 개정되면서 위 법률에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차장, 기타 직원의 직권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따른 반성적 조치로 볼 수 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 위 조항들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는 국정원의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기관, 단체의 권한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처벌조항의 입법 경위와 그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국정원이 담당하는 직무 및 그 직무 수행 방식의 특수성, 국정원 내부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객체인 사람, 이 사람은 행위자와 공범자 이외의 모든 타인을 말하므로 행위자의 부하 공무원은 물론이고 기타 공무원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 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각 직권남용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위 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포괄일제 성립 여부는 직무집행 대상의 동일 여부, 범행의 태양과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위의 단절이나 갱신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죄에 관한 세 번째 판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 후보자 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 임용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상 후보자들에 대하여 승진 임용 여부를 심사하고서 최종적으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승진 후보자 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 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 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네 번째 판례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와는 구별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한편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원심은 그러니까 고등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의 유혹회사 미국 소송 지원 및 공소의 10 재산상속 관련 지시는 사적 업무에 대한 지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국정 현황 관리 업무에 대한 일반적 직무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정황도 없는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지시는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의 이의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일반적 직무권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대법원이 보기에도 무죄가 맞다라는 거죠. 자, 다음 판례는 조금 복잡하면서도 긴 판례입니다. 한번 사안부터 보시죠.
대통령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 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2014년부터 2016년도의 3년 동안 각 연도별로 전국 경제인연합회, 즉 정경련에 특정 정치 성향 시민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그로 인하여 정경련 부회장 갑으로 하여금 해당 단체들의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고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랑 강요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성립한다 라고 봤고요. 강요죄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관련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안에서 결론적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이제 봤죠. 근거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자금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갑은 위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정경련의 해당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결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 결론 자체보다 지금부터 이제 읽어드릴 판시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잘 들어보세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그 직권은 국가의 권력작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공직에서 퇴임하면 해당 직무에서 벗어나고 그 퇴임이 대외적으로도 공표된다. 공무원인 피고인이 퇴임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직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퇴임 전 공무원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자,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 직권 자체가 없으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기능적 행위 지배가 계속되고 있다. 퇴임했는데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공범이 되겠죠. 이 사안에서는 그런 기능적 행위 지배가 계속되었다고 봐서 성립한다고 본 건데 원칙적으로는 퇴임 후에는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강요죄 관련 부분을 보겠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 경력,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그 표현이 조금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겁을 먹어서 막 무서워하면서 요구에 응한 게 아니고 먹고 떨어져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줬다면 이건 강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뇌물을 주거나 직권남용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걸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강요당해서 뭔가 행위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네, 2022년 1월 14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그리고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발표 내용에 비추어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위법하다는 거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해자나 피해자, 나아가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할 때에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 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표현 방법, 피의 사실의 공표로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한편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피의사실, 즉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 사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피의사실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피의사실에 포함시켜 수사 결과로서 발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발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021년에 선고된 판례가 하나 있네요.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그리고 누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
비밀의 누설이 아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판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제1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 관련된 첫 번째 판례 보겠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 경력,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제129조 관련 두 번째 판례입니다.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 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그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수수된 돈의 액수, 횡령 범행과 수수 행위의 시간적 간격, 수수한 돈이 횡령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피고인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루어진 횡령 범행 과정에서 공소 외인이 취득한 돈을 공모의 내용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이 부분 국정원 자금을 뇌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뇌물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라고 봐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제133조 뇌물공여 등 제1항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관련 판례 보겠습니다. 뇌물 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 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 발송한 행위에 관해서 단순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 공무원인 피고인 갑은 피고인 을로부터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피고인 을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을로 하여금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 갑의 이름을 적어 마치 피고인 갑이 선물을 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을은 피고인 갑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의 새우젓 출연에 의한 피고인 갑의 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제134조 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법 제134조 관련 판례입니다.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직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 추징의 상대방은 직뢰자입니다. 몰수 추징의 취지, 또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또 추징액 산정의 기준 시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시기는 재판 선고시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몰수 추징은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직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직뢰자로부터 할 것이지 수뢰자로부터 할 것은 아니다. 한편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 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36조 공무집행 방해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제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지하거나는 저지하거나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36조 관련해서는 총 3건의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판례 보겠습니다. 피고인을 포함한 갑 주식회사 대책위 측 사람들이 농성장소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뒤 천막, 분향소 등을 설치하고 농성을 계속하다가 관할 구청이 행정 대집행으로 농성장소에 있던 적치물들을 철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출동한 경찰 병력이 농성장소를 둘러싼 채 진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기소가 됐던 사안입니다. 경찰 병력이 농성장소를 사전에 둘러싼 뒤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 개최를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만 한 것은 구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판시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구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경찰 병력이 행정대집행 직후 갑 주식회사 대책위가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적치물을 재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장소를 사전에 둘러싼 뒤 갑 주식회사 대책위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만 한 것은 구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등 갑 주식회사 대책위 측 사람들이 이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 병력을 밀치는 등 공소사실 기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두 번째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고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 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 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쟁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그러한 점을 알면서 쟁의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상권을 행사할 때 제3자의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조력하는 제3자도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가 업무방해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헌법이 보장하는 위와 같은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 방조죄의 성립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판례입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적극, 정당한 직무집행이니까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음주 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경찰관이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한 것은 음주 측정에 관한 직무 중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한 것을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보더라도 경찰관이 음주 측정에 관한 직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로 경찰관, 공소의 일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 유죄라는 거죠.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관련 세 번째 판례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 관련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 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자, 어떤 사안인지 한번 볼게요. 특정 정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인 피고인들이 지방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갑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서면 합의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표 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기로 구두 합의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사실상 기명, 공개 투표로 치르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임시의장이 선거를 진행할 때 사전 공모에 따라 투표하여 단독 출마한 갑이 의장에 당선되도록 해서 위계로서 그 임시의장 을의 무기명 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판시사항이 좀 많이 길어서 약간 요약해서 설명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해야 한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지만 또 막상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면이 있긴 한데 그런 면이 있음을 근거로 해서 그게 곧바로 임시의장 을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전에 서로 합의한 방식대로 투표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 사안에서. 근데 이것만으로는 무기명 투표 원칙에 반하는 전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기명 투표 원칙에 반하는 전형적인 행위는 뭐냐? 투표 과정이나 투표 이후의 단계에서 타인의 투표 내용을 알려고 하는 행위, 또는 자신의 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것, 또는 타인에게 투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 요 정도 돼야 무기명 투표 원칙에 반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했던 서면 합의나 구두 합의의 실행 자체가 곧바로 지방의회 선거 과정에서 무기명 투표 원칙이 구현되도록 할 임시의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이제 지방의회 임시의장의 무기명 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그런 어떤 사정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라고 봤고요. 유죄라는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니까 이제 무죄라는 취지인 거죠. 이해되시죠?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세 번째 판례입니다. 법정 소동 관련이죠. 법정 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문헌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헌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포함해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항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네, 세 번째 판례입니다. 법정 소동 관련이죠. 법정 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문헌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헌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포함해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판례입니다. 법정소동 관련이죠.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문헌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헌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포함해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판례입니다. 법정소동 관련이죠.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문헌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헌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포함해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판례입니다. 법정소동 관련이죠.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문헌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헌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포함해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제144조 특수공무 방해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4조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는 하나의 판례만 살펴볼 텐데 이 판례가 좀 깁니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판결요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라고 부를게요.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집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이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집회 시위의 장소가 있고 그 안에다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지 적극 설정할 수 있대요. 이때 그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이 되어야 된답니다. 질서유지선이.
경찰관들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경찰관들이 쭉 늘어서는 방법, 질서유지선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방금 봤던 내용을 좀 줄글로 쭉 풀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서유지선의 설정에 관한 집시법 및 집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집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고 질서유지선이 위 범위를 벗어나 설정되었다면 이는 집시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정의 및 질서유지선의 침범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문헌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차선 등과 같이 경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물건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찰관들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결요지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개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경찰관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그 장소 안에 머무르는 경찰관들의 행위가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소극, 바로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에 의한 출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 내용은 뒤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시법 제19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 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집시법 제19조가 5개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출입 요건으로 주최자에 대한 고지, 정복 착용만을 정하고 있지만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의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질서유지선 설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5개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출입 역시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그 장소 안에 머무르는 경찰관들의 행위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고 집시법 제19조에 의한 출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판결요지 3번 보겠습니다.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집시법 제24조 제3호 위반죄는 그 대상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질서유지선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그렇다는 거죠. 질서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정이 돼야 그것의 효용을 침해하는 것이 죄가 되겠죠. 줄글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시법 제2조 제5호가 정의하는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차선 등 물건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설정된 경계표지를 말하므로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집시법 제13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시법 제24조 제3호는 제13조에 따라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침범하거나 송괴, 은닉,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시법 제24조 제3호의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는 그 대상인 집시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질서유지선이 집시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법하게 설정된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네, 여기까지 ASMR 법전 낭독이었습니다. 오늘도 ASMR 법전 낭독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